책 읽기 38-2입니다. 탈근대 담론으로 읽는 로고테라피입니다.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 시대 전환의 시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그래갖고 취업, 결혼, 출산 이러한 근대 서사, 거대 서사라 그러죠. 이게 붕괴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지? 취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잖아요. 또 팔근대 시대의 서사는 아직 확립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미래의 목표를 세울 수 없다는 거. 이게 지금 시대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심해, boring 이런 말을 달고 사는 아이들처럼 권태가 보덤하다는 게 일상화한 현실입니다.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재밌지? 뭐 그런 거죠. 그죠? 재미없어.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뭘 해야 재밌지? 그죠? 이런 거란 말이야. 그죠? 재미가 없어. 하는 게. 이런 말이 흔하잖아요. 그지? 그 심심하다는 말이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놀이야 잔소리인가? 그런데요. 이게 삶의 목표를 상실한 방향상실, 이 징후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일시적인 재미가 아니라 방향상실의 징후를 나타내는 발화, 이것으로 보이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분야가 교육입니다. 응? 부모들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부모는 교육에 아주 큰 관심이 있는데, 있어서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작 아이가 어,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는 데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미있는 이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SNS, 어, 나 게임에 빠져 중독되는 현상을 막으려고 부정적인 정책만, 그지? 현상을 청소년들에게서 부정적인 조치, 즉 금지, 금지 조치만 어, 생각하는 또 하는 중입니다. 응? 정작 중요한 건 청소년이 그런 중독 현상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궁극적인 음, 음, 궁극적인 조치는 재미있게 있는 공부를 찾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어른들 자신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도 재미없는 공부를 군대 학교에서 재미없는 군대 학교에서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롤 모델이 없는 성인이기. 그러면 어떤 게 대책이 좋아요? 첫째, 이런 어, 재미없는
심심한, 심심해하는 권태의 미래 방향상의 상황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총체적인 미래에 관한 그 거대서사처럼 미래에 관한 총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할지라도 재미를 중심으로 하는 양육권, 그, 이 방법론은 개별적으로라도, 즉, 자기 주도 학습에서 많이라도 소지로 노력하면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찾아볼 수 없죠. 그렇지만 내가 재밌는 거 하면 된다고.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미있는 거. 그런데 그게 예, 게임이나 게임이나 게임 중독도 이제 음, 소모적인 소비적인 경향이 아니라 미래의 동력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거 알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없이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거 그거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게임 대신 게임 중독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의 경우에도 소비자 입장에서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게임을 만들려고 나서면 될 것입니다. 자, 게임이 너무 좋다면 게임을 하는 것보다 생산하려고 나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뭐 게임 전문가 되는 게 물론 나쁘지 않죠. 근데 또는 소비자가 되고 싶다면 그래도 게이머가 될 수 있는 실력인지 스스로 파악해 보는 것도 그냥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게임을 만드는 상황이 되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이런 과업에는 이 교수의 교권문학교에서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이 교수 교권문학교에서 주장하던 근데 지도자, 지도자가 그대로 노력하는 게 되면 이를 위해서는 적성 환경이 교야가 핵심입니다. 상상력이 있어야 뭐 게임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공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지금 훈련이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설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게임가 될래도, 게임 제작자가 되려도, 이런 권태라는 단어가 한국에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 그럴 텐데, 한국에 전통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초창기부터 있어요. 누구냐면, 한국 근대 문학 건설기인 1936년에 이상이 동경에서 죽기 직전에 쓴 거죠.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의 무력감과 절망감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평가되는 수필 권태의 정서. 권태, 딱 권태죠. 보덤. 이게 1936년에 한국문학이 시작될 때, 그때 이상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선진국이냐고. 지금 말하는데, 그죠? 빅터 프랭클이 지적하고 필자가 동의하는 실존적 공허를 1936년에, 100년 전에, 90년 전에
9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볼까요? 이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데. 황해도로와 나는 나를 살펴본다. 모든 것이 절연된 지금의 내 생활. 자살의 단서조차 찾을 길이 없는 지금의 내 생활.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죽죠. 권태의 극치란 말이에요. 권태의 극권태. 그러니까 극치가 되는 권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만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 아직도 내일 다음 날이 오죠. 다시는 날이 새이지 않을 것 같은 한밤 저쪽에 또 내일이라는 핫돔이 한개 버티고서 있다. 마치 흉맹한 형리처럼. 어?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옆에 있는 그 간수처럼 무시무시한 나는 그 형리를 피할 수 없다. 오늘이 되어버린 내일 속에서 또 나는 지식할 만치 심심해야 해야 하고 되고 기막힐 만치 답답해해야 한다. 해야 된다. 그죠? 지금 시대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그지? 그럼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지냈던가?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로 없으리라. 그냥 자자. 자다가 불행히, 아니 다행히 또 깨거든. 최서방의 조카나 장기나 한판 두지. 웅덩이에 가서 송사리를 볼 수도 있고 몇 가지 안 남은 기억을 소처럼 반추하면서 끝없는 나태. 나태는 게으름이죠. 끝없는 나태를 즐기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불나비가 달려들어 불을 끈다. 불나비는 죽었는지 화상을 입었으리라. 그러나 불나비라는 놈은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다. 이거 열정이 있다는 거야. 그지? 불을 보면 뛰어들 줄도 알고 평상에 보통 때에도 불을 초저히 찾아다닐 줄도 아는 정열의 생물이니 말이다. 정열조차 없어진 거죠. 그러나 여기 어디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으며 뛰어들 불이 있느냐? 없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암흑이 암흑인 이상 이 방 좁은 것이나 우주에 꽉 찬 것이나 불량성 차이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다 똑같잖아. 이 방 좁은 방이야 우주나. 나는 이 대소 없는 암흑 가운데 누워서 숨쉴 것도 어루만질 것도 욕심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지 모르는 내일 그것이 창밖에 경대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다. 이 놀라운 인식이에요. 그지? 9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권태를 이게 얼마나 놀라냐면 근대 물질 문명을 학습하기 시작하던 그때가 시작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근대 문명을 학습하기 시작하던 근대 국가인 대한민국 이전의 역사적 상황이에요. 전근대 시대예요. 그때는. 그런데 이상이 시적 상상력으로 근대 문명을 그 한계까지 보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놀라운 증거를. 향기로운 MJB의 미각을 잊어버린 지도 20여 일이나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산천여정. 믹스커피죠, MJB. 믹스커피예요. 최근까지 나왔었어요. MJB. 산천여정의 도입부의 믹스커피의 매력은 근대 말기의 현재의 마약 중독 현상과 비슷해요. 어? 어, 근대적인 근대 세계관의 해체란 본질을 직면하지 못하고 꽁은 머리만 풀에 감춘다는 속담처럼 일시적 해결책에 몰두하는 현상인 거죠. 우리가 그러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요새 하고 있는 짓이에요. 물론 그렇지만 이거는 이상은 비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중독 현상과 모양은 같지만 원인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가 이상의 무기력 그 자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지? 그러니까 극히 부정적으로 묘사된 건태의 나태한 행위야말로 어떻게 보면 야, 이 망해버린 나라에서 그지? 지극히 적극적 저항의 한 양태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상 보고 아 너도 권태스러웠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반대 얘기입니다. 이상은 아니에요. 이상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권태로 표면화된 실존적 공허,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보편적 집단적 현상이 된 건 그거는 빅터 프랭클이 가리키고 있는 이거 근데 이거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이거 1970년대가 60년대 50년대가 70년대 그쪽 얘기예요. 그때 가르치는 유럽 학생들을 조사했더니 전체 25%가 크던 작던 실존적 공허감을 느끼고 있고 지금은 뭐 엄청난 숫자예요.
미국 학생들은 25%가 아니라 60%가 공허함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한 50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은 거의 전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존적 공허는 대개 권태를 느끼는 상태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권태가 중요한 증상이에요. 인간은 고민과 권태 사이의 양극단을 끊임없이 오가도록 운명지어준 존재라는 소펜하우어의 말이 이해가 할 것이다. 요즘은 고민보다 권태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더 많이 갖고 있으며 이 문제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찾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 정신과에 가는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때도 30%였는데 지금은 뭐 거의 거의 다일 가능성이 많죠. 이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질병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자동화 과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가가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죠. 해석한 거는 많은 사람이 새롭게 된 한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른다. 즉, 재미있는,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재미있는, 이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른다. 이는 또 주말에 어떻게 재밌게 놀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휴가가 돼도 휴가를 맞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휴가 되는 거에 잘 모른다. 빅터 프랭클이 이 시대의 신경증적 증상으로 확인한 실존적 공허가 이게 지금 한명철의 필요사회에서도 핵심, 이게 2010년도에 나온 책이죠.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잉 활동, 노동과 생산의 히스테리는 바로 극단적으로 허무해진 삶, 벌거벗은 생명에 대한 반응이다. 오늘날 진행 중인 삶의 가속화 역시 이러한 존재의 결핍과 관련, 존재의 결핍이 공허함이죠, 실존적 공허함이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50년 후에도 쓰고 있는 거예요. 70년 후에도. 노동사회, 성과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며 계속 새로운 강제를 만들어낸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이렇게 갖고 옛날에는 주인을 노사관계에서 주인을 어쩌게, 그지? 모두가 자유롭고 빈들거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그러니까 쉽게 편안하게 유토피아로 노예가 주인이 돼서 이게 공산주의죠.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인 스스로 노동하는 노예가 되는 노동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한병철의 필요사회의 대표적인 주장이고 이 주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한병철이 세계적인 철학자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구절은 전 세계 어느 논문에서나 인용되고 있어요. 지금 시대의 말이다 이거죠. 이러한 강제사회는 모두가 저마다의 노동수용소를 달고 다닌다. 누가 지킨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그 노동수용소의 특징은 한 사람이 동시에 포로이자 감독관이며 희생자이자 가해자라는 점에 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스스로. 이로써 지배 없는 착취가 가능해진다. 이게 한병철이 정의한 거고 굉장히 정확한 정제. 어느 정도냐면 우울증, 경계성 성격장애, 소진증후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진짜 많죠. 모범생 증후군도 비슷해요, 이거랑. 나치 수용소의 무젤만, 그러니까 무다치 수용소에서 영양실조로 피곤이 황잡한 수감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나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증상이라는 거죠. 무젤만은 탈진하여 완전히 무기력해진 수감자들로서 극심한 우울증 환자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무감각의 상태에 빠져 심지어 육체적인 추위와 감독관의 명령조차 부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우리는 후기 근대, 탈근대에 신경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노동하는 동물 역시 무젤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근데 이제 하나 차이는 뭐야? 우리는 영양 상태가 좋고 몸에 지방이 이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죠. 못 먹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수용소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대의 광범위한 현상이 실존적 공허에 체계적으로 대처한다는 점. 이게 그 빅터 프랭클이 이게 바로 로고세라피가 지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똑같은 증상을 갖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증상. 우리도 죽음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거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저 빅터 프랭클의 말이에요. 구별이 안 돼. 실존적 공허는 20세기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현상 중 하나다.
이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인간이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된 후에 겪어야 했던 두 가지 손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의 일면을 잃었다. 본능에 따라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동물적 본능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거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반려견이죠. 반려견이나 반려견은 인간의 보호하에서 낙원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 보고 걔네들은 그 행복하게 이를 데 없겠죠? 소득만 있으니까, 그리고 인간이 보호해주고 알아서 하잖아. 그리고 집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양이의 경우에는. 낙원에서는 얻을 수 있는 안락함, 안전함이 반려견들한테는 있다고, 반려면. 근데 인간한테는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 됐고, 인간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고. 또 덧붙여, 근대 들어 인간은 또 다른 상신을 맛보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행동을 지탱해둔 전통이 급속도로 와해해주고 있다는 사실. 이건 근대가 아니라 뭐야? 탈근대죠. 근대가 아니라, 용어를 근대라고 썼지만 이거는 뭐야? 근대가 끝나면서 탈근대 시대로 혁명적으로 바뀌면서. 어? 그게 이렇게 바뀌니까 옛날에 있던 전통, 그지? 그 거대 서사, 그 맨날 얘기하는 결혼, 출산, 뭐 이런 거, 그거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결혼하고 출산하는 여자들이요, 굉장히 당당해요. 왜 당당하냐면요, 그 어려운 일을 해냈잖아. 옛날에 이렇게 당당 안 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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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얘기를 해줘야겠다. 자, 결혼, 와, 출산, 한 여자들이 아주 당당한 자세를 보이는, 음? 근대 시대의 당연히 누구나 해야 하는 이 것이 아니라, 더는 아니라, 어? 부인이 영웅적인 결단을 해서 이렇다는 업적이, 업적이, 어? 누구도 이거 하라고 안 그래요. 그리고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 지금은. 그죠? 왜냐면, 근대 공동체가 미래를, 핵가족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또, 안 하고, 또, 응?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음, 결혼과 출산의 핵가족 성공이 각자의 정말 심각한 결단, 인생 결단에 의해 승리해야 하게 된 이상 탈근데 지금 어? 지금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결혼과 출산이. 그래서 뭐 그분들이 어, 앞에서 엄청 그런 사람들 오면 엄청 시끄러워요.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죠. 남들 좀 봐달라니까 거의.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본능도 없고, 그지? 개들은 생각 없이 아기를 낳아요. 근데 고양이랑 개들은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전통도 없어요. 물론 개들이 이제 10마리씩 낳으면 다 남을 주는데 개들은 별로 슬퍼하지도 않죠. 그래서 뭐 문제가 없어요. 본능으로 난 거니까. 핵가적으로 형성한 게 아니다는 게. 어떤 때는 스스로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정도가 됐다는 거. 어떤 때는 지금 다 그렇죠. 결과가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거나 동조주의 또는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죠.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죠. 이게 유행, 그죠? 이게 예, 명품, 명품 유행이나 정치적 극단, 그, 그, 뭔가 자기 뭐야? 나 물론 돈 많아서 명품 사는 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명품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거 들고 다닐 일도 없을 텐데. 문화생활을 많이 하거나 뭐 고상한 그지 명품을 들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그런 곳에 자주 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필요하겠지만 1년에 한 번? 아니 뭐 친구들하고 만날 때나 겨우 들고 갈 명품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건 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아, 자주 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실존적 공헌은 오늘날의 집단 노이로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신질환이 누구한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우울과 불안에 우울증과 불안증과 중독과 자살 충동이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표현하지 않는, 고백하지 않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렇단 말이에요. 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어?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아 나만 지금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큰 오해예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집단 노이로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개인적인 업적이라기보다 또 첨단의 현대 시대의 삶을 대척하는 첨단의 업무라고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음? 실존적 공헌은 오늘날의 집단 노이로제를 할 수 있다라고 빅터 프랭클이 주장하는데 그리스도의 교회 원죄 또는 불교의 고해, 고통의 바다 이게 다 뭐예요? 삶의 보편적 본질을 정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이유가 지금 이게 삶의 보편적 본질인 게 다 드러나서 그래요. 객관적 측정치와 무관하게 누구나 비슷한 정도로 고통을 경험해요. 그래서 나는 더 심해라고 말하기 곤란한 게 그걸 이렇게 말했어요.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설명해요. 인간의 고통은 기체의 이동과 비슷한 면이 있다. 일정한 양의 기체를 빈 방에 들어보내면 그 방이 아무리 큰 방이라도 기체가 아주 고르게 방 전체를 완전히 채울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고통도 그 고통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인간의 영혼과 의식을 완전하게 채운다. 따라서 고통의 크기는 완전히 상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고통스럽다는 거죠. 나는 조금 더 고통스러워가 아니라 다 고통스러워요. 응? 정해진의 적정 심리학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가 이제 필자가 2교시에 책 읽기 32번으로 읽었어요. 이거를. 적정 심리학을 읽었는데, 이걸 기억하는 이유는 이 시대의 실존적 공허에 대한 유의미한 도전이 우리 한국에서도 있었단 말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정혜신이 직접 말이에요. 나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다. 정신과 전문의를 자격증을 딴지 오래지만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혹은 국한되고 싶지 않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현역 정신과 의사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서 세월호 트라우마 피해자로 구현된 근대 국가 담론이 무기력해진 현근대 시대의 실존적 공허를 직접 대면한 후 서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심하게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겠죠. 그래놓고 그거를 치료하는 도중에 근대 정신의학의 관습이 다 엉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 그것만 했으면 모르는데 이 정혜진의 고백에 의하면 다른 이름대만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도 같이 했다는 거야. 마찬가지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우리가 이제 빅터 프랭클의 말을 보면 뭐라? 아우슈비츠에서 있던 그 강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지. 뭐가? 근대 국가의 담론이 무기력해진 8근대 시대의 실존적 공허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이들에게 오래전부터 반복해서 들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퍼붓었다. 그 질문은 굳이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아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일이 내 마지막 사회적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 답이 이 책이다. 왜 전문가, 근대 전문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응? 무능한 근대 전문가 해결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건 어느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정부 어, 직면하고 있는 실존적 공허라는 심리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몇 명이 이렇게 치료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병원도 뭐 어쩌다 한두 명이 해야 병원을 가는 거지. 어, 우리 그 옛날에 코로나일 때 다 병원 가지 못했잖아요. 병원은 또 어떻게 가? 그지? 그러니까 중증에 걸려서 죽으려는 사람들도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 식이란 말이죠. 지금 똑같아요. 응?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처럼 응? 이거는 호흡 기절 아니에요? 응. 코로나 일부 시절처럼 이거는 지금이 아니지. 어, 90, 부터 90년 전부터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지금까지 점점 더 악화되어 온 실질적 영어라는 국민들, 기대의 세계관을 한게 이제 를 아직도 인정하지, 응? 대다수 소위 전문가 집단이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응?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하기도 못하고. 음, 그래서 정해진 이 양심, 음, 음, 정신 의학적으로 전반하고 그래서 음, 예외제도가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필자가 이렇게 전문공도 아닌데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하는. 응? 내가 이걸 왜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무도 안 말하니까. 근데 아무도 안 말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안 하냐고. 그죠? 정해진의 이런 문제도 만약 이렇게 해서 인정을 했다면 정신의학계에서 확실하게 나서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어떤 종류의 관계는 어떤 종류의 갈등이든 무차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치유에 관한 원형적 강렬함과 간결함을 지닌 공감의 심리학인 적정 심리학이 근대 정신과 의사로서는 마지막 역할이라고 말하는데 근대 정신과 의사는 마지막 역할이지 이게 정해진의 정신의학 혁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새롭게 태동하는 탈근대 정신과 의사들은 최초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볼다. 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 한국 이런 정도 한국이 이런 거에서도 선진국이 그러니까 K-팝만 중요하게 K-컬처 K-팝 이게 훨씬 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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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음, 그러니까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이 되려면 사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섰던 있었지만 실패한 나라는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협동정국이 된 나라는 유럽, 어, 유럽 좀 어, 현진, 여기 현진, 이걸 제외한 일본, 일, 일본뿐이었고 한국이 선진국이 이게 제대로 독립하려면 경제적인 분야에서 많은 으로는 에서의 통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거 하려는 나라들 많았어요. 지금 칠레 너무 가난한 나라죠. 멕시코, 아르헨티나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죠. 놀랍게도 옛날에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렸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 필사가 주장하는 정해지는 장식 없이 주장하는 이런 홍보적인 이런 그래서 아주 그래서 필자의 전공도 아니면서 나서서 음, 나서서 음, 학자들이 우리를 유명하게 하는 음, 음? 내가 계속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뭔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우울증 진단 등과 관련된 부분은 도발적이다 못해 전투적이 돼서 어떻게 하냐면 우울증 뭐든지 다 우울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진짜 그래요. 병원에 가면 다 우울증이야. 뭐 우울증이 아닌데도 우울증 말고 다른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그 우울증 진단하는 거 보면 기도 안 차요. 그거 정해진 교수의 책을 보세요. 우울증 진단하는 방법이요 너무너무 한심해요. 설문지 갖고 한다니까. 식욕은 괜찮습니까? 잠은 잘 자십니까? 뭐 이런 얘기 한 다음에 우울증 그 양증 됩니까?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그래서 이런 거를 솔직히 까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의학 쪽이나 정신 관련 자격증 전문가들이 불편하겠죠. 니네 그게 그 학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하냐면 기존 의학 시스템으로 근대의학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개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개선은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지? 시스템을 개보수하는 응? 그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그지? 개보수하는 게 개선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잡을 수는 없다는 거죠. 개혁은 뭐냐면 시스템의 틀을 바꾸려는. 이것도 뭐예요? 시스템의 틀을 바꾸면 그렇다는 것 같지만 시스템 자체는 안 인정하는 거죠. 응? 것으로는 근데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기에 응? 충분하지 않다고요. 왜? 뭐가 문제니까? 근데 시스템이 문제니까. 시스템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야? 혁명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 혁명은 뭐냐면 혁명은 근대 시스템을 어? 포기하고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새로운 시스템, 해군대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음, 그러니까 기존의 의식 세계를 전복하자는. 그래서 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혁명이 필요한데 이때 혁명은 지금까지 한 혁명하고 좀 달라요. 이것도 나를 따라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거는 외부에서의 폭파인 외파에 의해서보다 이거는 우리가 혁명 그럼 보통 프랑스 혁명을 생각하는데 그 프랑스 혁명은 폭력적이었죠. 폭력적이었다. 근대 혁명.
저처럼. 프랑스 혁명도 그랬죠. 루이 14세를, 루이 16세 처단한 혁명, 프랑스 혁명. 근데 프랑스 혁명 그럼 우리가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막 죽이고, 그지? 그러는 거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부에서의 폭파인 내파에서 비롯할 때. 이 내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정혜신 정신과 의사가, 근데 정신의학, 응? 그러면, 부인하는 거죠. 자기가 정신과 의사인데, 그지? 자기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정신과 의사가 너무 오래돼서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무 오래되면 아닌가? 그러면 지금 정신과 의사들 다 너무 오래됐잖아. 그럼 다 아니어야 돼. 그죠? 병원에 의사 몇 년 됐어요?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 이제 아니네요.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더 최종적인 성공 가능성을 더 많이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현대 정신의학에서 삶에 예상되는 문제, 많은 문제들을 알고 보면 과학적 불균형에 의한 정신장애물을 약을 먹어서 해결하라는 고 세뇌하는 쪽으로 너무 많이 갔다. 그런 방식으로 지적 물적을 토대를 쌓아올린 의료 산업은 정신과에 가면 약 주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제약회사들이 돈 되니까. 응? 그러니까 제약 어, 최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근본 이유가 응? 뭐예요? 미국 경제 체제가 분산복합체. 이게 뭐냐면 분산복합체. 군대와 산업의 복합체. 이게 그런 겁니다. 미국 계속해서 군대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기를 써야, 쉽게 말하면 뭐야? 무기를 써야 미국에 무슨 산업이 있어요? 미국의 수출, 그래서. 그치? 그건, 이는 정신치료, 질환 치료에서도 생각이, 현상입니다. 의료계가 제약회사, 회사의 수익 이후에 굉장하는 기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아무데도 신경 안 써요. 돈 주는 데가 어디니까. 의료계니까. 그래서 약을 주는 거예요. 이 또 하나 더 문제는 충격적인 사실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과 약품이 효용성이 효율이 50% 정도라는 걸 비밀로 합니다. 이는 가짜약, 플라시보라고 그러죠. 플라시보의 효과, 효율과 동일합니다. 가짜약 모두 그렇게 나왔는데 진짜 약이라고 주는 거예요. 돈 내고. 그러니까 약의 효능이 없어요. 그래서 병식과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정신과 치료는 약을 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면 다른 약을 보면서 환자의 우울증, 연수도 의사를 진료하는 진짜 그래요. 약 주고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다고 그러면 그리고 약 계속 주고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좋은 약이 나왔어요. 바꿔준다. 지독한 말이 여기 있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이 어째서 우울증인가? 말기암 선고를 받은 사람의 불안과 공포가 왜 우울증인가? 암 치료한다며요. 꼭 정신과 치료받으라고 그래요. 암을 치료한 다음에 낫더라도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지? 은퇴 후 무력감과 짜증, 피해의식 등이 어떻게 우울증인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아이의 우울과 불안을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초래한 우울증 탓으로 돌리는 전문가들은 비정하고 무책임하다. 흔하게 마주하는 삶의 일상적 숙제들이고 서로 도우면서 넘어야 하는 우리 삶의 고비들이다. 되게 지독한 건데 정확하죠. 이게 현실이. 누가 말했어요? 현직 정신과 의사, 그것도 아주 유능한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이 말하고 있어요. 정혜신의 뇌파 혁명이 힘이 있는 건 첫째, 추상적이기만 이론이 아니죠. 세월호 탐사 트라우마 피해자도 현장에서 정신의학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면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둘째, 공감의 적정 심리학이 근대의학의 정신의학의 대안 담론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리고 정혜신의 탈근대 적정 심리학이 적절하다는 건 중증 환자의 약물 치료를 부인하지 않아요. 근대의학을 전면 거부하는 게 아니라 포월하지면 초월하려는 포월 전략에서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야. 너무 심할 때는 약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된다. 뇌에 그에 영향을 미치는 약을 먹어서 찾는 게 좋단 말이죠. 심리적 참전이라고 할 만큼 에너지 소모가 필요한 정해진의 공감. 그래서 이 치료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의 전쟁하다시피 참여해야 되거든요. 고치려면. 그러니까 이 연민, 동감, 공감으로 심화해온 약자나 약자 집단에 대한 감성의 차원을 넘어선단 말이죠.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정해진의 공감은 그리스도교의 사랑, 불교의 자비와 자크데르다의 환대의 선물 등 영적 차원에서 타자와의 동일시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세근대적인 라고 정의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근대 감론과 달리 탈근대 감론은 공동 차원으로 공동 차원으로 표출되는 음, 영성 차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탈근대 감론이라는 걸 어떻게 금방 할 수 있냐면 영성 차원을 얘기를 해요. 응?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해결책이 그러니까 탈근대 감론에서는 기본적으로 발길 해결책이 그러니까 근대적 만병의 해결책이 궁극적으로 영적 차원에서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글을 읽을 때, 어떤 글을 읽을 때 이게 탈근대적인 글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시대, 탈근대적이라는 말이 왜 중요해요? 이 탈근대적이, 이 탈근대 담론의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탈근대 담론을 제외한 나머지 글은 쓸모가 없기 없는 도시되는 문무, 분위기 때문입니다. 무슨 전공을 하든 응? 근데 저기 연구 결과 그러니까 어, 뭐 조사해 보면 참고해 보면 찾을 수 있는 온갖 논문들과 서적들을 읽으면서 크게 실망한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건 그건 뭐예요? 근데 학문 연구 방식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현대 시대이니까 현대 담론만이 어느 정도 인용할 하고 의무가 인용할 정도로 의무가 계속 가지고 그러니까 논문이나 책을 읽으려고 할 때 선택 기준은 뭐예요? 바로 왼쪽 차원이요. 중요시 핵심 어, 과정으로 핵심으로 중요시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지. 0점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정해진의 적정 심리학이 중요한 건 바로 공감을 중요시하기 때문이고 이 때문인데 그때의 공감은 영적 차원에서의 공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차원이 아니면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영적 차원의 공감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쓸모가 되게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난 20년간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주위에 자살이나 비극적 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지인이 한두 명씩 있을 정도로 이 땅에서 하는 일든 죽음을 충동을 특별한 질병의 징후라고 여길 수 없을 만큼 일상적이지도 평화롭지도 않다. 라고 할 불행한 현실이지만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필자는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시대 현실을 한국이 어떻게 해요? 선구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미세먼지처럼 우리 사회 전체를 덮어버리는 중인 사람을 존재 자체로 주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우리가 그러죠. 사람을 그렇게 얘기해요. 요새 누구더라? 그 코미디언, 여자 코미디언의 박나래.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박나래 스탠드를 보면서 그 분의 예, 그 좀 위안을 얻었던 잠시나마라도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래도 위안 얻었던 기억을 잊어버린 듯 존재 자체를 주목하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주도하는 듯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반증하고 있습니다. 다들 삶이 얼마나 그런 말하는 사람들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 참 공허하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얼마나 공허하면 그지? 너도 삶은 공허할 거야. 너도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키가 문제죠. 어,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지? 자신의 실존적 존재성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그것도 인정하지 못하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기사가 겁나 많은데 이걸 쓰고 관심 있게 읽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들어보는 거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 삶도 그냥 그지? 그러니까 존재의 근본적인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유명했다가 뭐 집도 큰 집 사고 좋게 잘 살았잖아요. 도둑도 될 정도로. 근데 그게 다 어느 아침에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삶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가려면 최소한 안전 기반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존재의 근원적인 외로움이 만연하게 되니까 당연히 치솟는 자살률과 추락하는 출산율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오늘 대단히 성공한다고 해서 얼마 있다가 계속 성공할 거라는 보장이 아예 없잖아. 이건 무슨 수로, 그지? 이런 전투적인 분위기로 한국인의 불행한 심리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공감의 적정 심리학의 탈근대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탈근대로 아까 좀 약간 간단히 설명했는데, 혁명적 시대 전환을 설명하려는 인간의 필자의 인간 경험 4단계 담론이 근대 세계를 포괄하는 영적 존재성을 정근대 중세에 재발견한다는 거예요. 중세 담론과의 차별화를 위해 영성 차원과의 배제가 대표 특성이었던 게 근대 이데올로기 담론이었는데, 그러니까 실험 과학에서처럼 생각, 이념 차원을 중심으로 육체 물질 차원을 객관적 대상으로 삼고, 그다음에 객관적 연구에 방해되지 않게 근대 감정과 정서 차원을 최소한도로 축소하려 했던 게 근대 담론이었다면, 반면에 혁명적으로 바뀐 탈근대 담론의 핵심 특징은 재발견된 영성 차원과 연결된 탈근대 정동 차원이라는 거죠. 그로 인하여 정동 차원이 감수성이 발현되는 게 어디예요? 육체 차원이죠. 물질 차원의 복원이 진행 중이며 탈근대 세계관 구축을 위한 새로운 생각 차원이 모색되는 중입니다. 이 탈근대 담론이 근대의 그것과 편하게 다른 부분이 바로 감수성의 영역이에요. 감정을 옛날에는 무시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근대 과학 담론에서는 과학에서 감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성중심주의에 따라 그 주관적 경험에 속하는 감정과 정서 영역이 실험 과정의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여겨 최대한 억제했단 말이에요. 근대 담론의 이런 추세가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학과 일상생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래서 감정 표현하는 게 남자애가 뭐 때문에 그러냐 참 창피하게 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뭐가 창피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영성 차원이 육체 차원에 표출되는 대표 경로가 감수성이므로 근대 담론에서는 근대 시대 동안 경시된 감성이 중요한 경험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감정과 정서라고 말했는데 근대 시대에는 근대는 정동 차원이라고 따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 정동은 다른 데서 빌려온 용어야. 비슷하게 이렇게 써요, 그 사람들도. 똑같진 않아요. 그 구별할 시간은 없어서 내가 생각합니다. 영성에 주목하는 정신의학적 정해진이 탈근대 정동에 중시하는 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표적 허들이 감정에 대한 통념이라는 소제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정해진이 탈근대 정동인 공감의 보편화 과정에 뭐가 근대 정서와 감정 차원이 장애물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근대 정서와 감정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근대 정서와 감정은 뭐냐?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의 이분법으로 판단할 대상이든 근대 담론의 이분법 세계관에서는 감정도 어떻게 해요? 감정과 정서라고 감성을 억압했는데 그런 감수성은 탈근대 정동으로서의 감수성은 전혀 다르죠. 그거는 판단과 평가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한 존재의 지금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바로미터란 말이에요. 내 존재의 상태에 대한 자연스러운 신호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의 표출이니까 좋은 감정이든 응? 부정적인 감정이든 내 감정은 항상 옳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슬퍼하는 걸 나쁘게 여기는 집단 무의식을 품고 산다 라고 정해진 지적하듯 감수성의 억압을 당연시하는 게 근대 담론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슬프냐고, 기분 안 나쁘냐고, 속이는 것뿐이지. 이런 심리적 공기 속에서 내 정서적 욕구와 내 정서적 결핍을 온전히 공급받고 충전받으며 삶의 동력을 여유 있게 확보하는 일은 전쟁일 수밖에 없죠. 이게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의 원인이라. 정혜신이 공감이란 팔근대 대표 정동을 찾아낸 건 근대 정신의학이 거의 쓸모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거 어떻게 했어요? 대책 없이 자기가 배운 건 그밖에 없으니까 용감하게 팔근대 혁명이란 시대전환에 뛰어든 용기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응? 정혜신의 공감의 적정 심리학은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 피해자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근대 세계관에 속해 있는 감정과 정서 차원에서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탈근대 세계관의 정동 차원에서 잘 작동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서적 내편이 필요하다라는 소제목을 뭘 읽어야 되냐면 아까 정서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장애물이다 그랬죠. 이건 그게 근대 정서와 감정의 차원이 아닌 탈근대 정동 차원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애가 너는 옳다라고 지지해주면 상대가 오판하지 않을까? 자만심에 빠져 결국 잘못되지 않을까? 또는 쓴 약처럼 따끔한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게 어른다운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고 이건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감정과 정서의 문제점이에요. 그걸 지적한 후 아니다 라고 정혜신이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을 어리석고 표피적인 존재로만 상정한 틀에 박힌 생각인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오만한 시선에서 비롯한 거란 말이에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근데 담론의 관점에서 제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각의 계산법인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을 왜 그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판단하는 오만한 시선이 되느냐면 신성과 연결된 영성 차원의 존재성이 누구 하나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 꼬마애한테 다 있다. 강아지한테도 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근대 존재론을 포월하는 근대 영성의 존재성이 공감의 적정 심리학의 바탕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의 힘의 근원은 정확한 공감이라고 말하는 건 정혜신의 공감이 종교적 제스처와 달리 현실 세계 위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공감이기 때문에 종교에서는 제스처만 취하는 것 같아요. 불교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사랑 등 기존의 영성 사상을 현실에 적용하여 공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혁명적 시대 전환의 난경에서 중요한 과학이라.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시대 전환 상황이라 근대 담론의 난경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탈근대 담론 시스템이 완성되지 못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게 사무엘 베킷의 고도를 기다리며 소지라고 하는데 고도를 기다리며가 묘사하듯 윤리 도덕적 책임을 지는 행위인 행동성의 난경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 하죠. 그 고도를 기다리며 주인공 두 명이요. 탈근대 세계관 구축을 위한 담론 분석이 어느 정도 진행됐어도 과정의 시스템이 없죠. 그래서 필자도 뭐 더 현명한 자가 질 수밖에 없다. 와이저 슈드 로즈라는 간략한 행동 지침밖에 없어요. 나한테 무슨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비슷해요. 당신이 옳다의 실천 플러스 이론이라는 타근대 담론의 핵심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르네상스 이래 지금까지 오랫동안 오랜 세월 형성된 근대 담론은 과학 기술에서처럼 이론에서 실천으로 순차적으로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AI나 로봇에서는 과학 기술, 이론 실천이 섞여 있죠. 왜 섞여 있냐면 탈근대 담론의 특징이라서 그래요. 왜 이게 섞여 있게 되냐면 국가와 군대 등 근대 담론이 주류인데 탈근대 시대가 도래했단 말이에요. 섞여 있죠. 그러니까
너무 낡은 근대 담론을 대체해야 되는 탈근대 담론의 입장에서는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기술 측면을 간과할 수 없어요. 꼭 필요해요. 지금 당장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론 플러스 실천의 연구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AI 로봇이 그렇죠. 그래서 게다가 이론에서 실천으로 진행된 게 근대 담론 전개 과정의 통념이 틀렸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거 거짓말이다. 왜 그러냐면 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그래서 서구 식민제국주의를 합법화한 근대화 논리 자체가 거짓이었다. 모조리 사기였다. 라는 라투르의 고백을 있어요. 그러니까 식민제국주의 근거였던 계몽이나 근대의 기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구가 식민제국주의를 했는데 애초부터 없었다는 거죠. 사기였다는 거죠. 최근 AI 등 4차 산업혁명의 혼란 상황에 북의 이해에 따라 우왕좌왕하는데 그런 식으로 식민제국주의가 전개됐다. 그런 것이 적절한 역사인식인 것 같아요. 서구 근대화 과정에 근대의 기획이 없었다. 이런 걸 확인했지만 탈근대 담론의 초석이 될 탈근대 정신의학을 위한 실천 플러스 이론의 틀을 정해진이 적정 심리학이 제공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탈근대의 기획, 포스트 모던 프로젝트의 전개가 가능하리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 왜 내가 이 빅터 프랭클의 로고 테라피를 검토하다가 정해진의 적정 심리학을 돌이켜 본 건 이유가 뭐냐면 마찬가지로 로고 세라피에서 탈근대 기획의 틀이 될 시스템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정해진에서 찾았단 말이죠. 로고 세라피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로고 세라피가 그럼 뭐냐? 인간의 얼굴을 한 정신의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고 테라피. 정해진이 낮에는 저명 인사들, 밤에는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 피해자들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다가 실전적 공허를 근대 정신의학으로 대처하는 게 어렵다는 걸 깨닫고 탈근대 정신의학의 실천 플러스 이론 틀을 제공하는 적정 심리학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응? 누군가의 삶의 가치 또는 의미에 대해 물으면 병에 걸린 것이라고 프로이드가 말했지만 적다 그런 글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이 자신의 인간다움을 그런 방식으로 드러낸 거예요. 왜 의미를 찾냐? 삶의 가치나 의미를 찾는 거는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생각 없이 살아라 이거지. 근대 시대 동안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대 시대의 전성기에서 살았던. 그래서 근대 세계관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던. 그러니까 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죠. 어. 그러니까 당연히 왜 사는지 물어보면 미친놈이죠. 간단해요. 다시 말해서 모두가 거대 서사에 살아서 잘 살고 있는데 삶의 가치와 의미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작은 의견 팀이었습니다. 그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두 내눈박이 세상에서는 두눈 박이가 당해 것처럼 응?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칼근대 대행이 응? 군대 시대의 삶을 가치로 응? 군대 담론이 음, 그치 의미가 의심스러우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사람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과 인격과 자살 중에 당연히
시달린 이게 되니까. 응? 그 완전히 다른 얘기죠. 세상이 바뀐 거예요. 프로이드가 잘못되고 빅터 프랭클이 좋다, 뭐, 둘 중에 누구가 나쁘다, 좋다 얘기가 아니에요. 응?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런 식이에요. 삶에 대한, 의미에 대한 추구는 인간적인 성취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질문 안 하는 사람이. 근데 생각 없이 의미와 가치를 질문하지, 살아가는 사람, 보다는 고민하면서 질문하는 사람이 밸런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생기거든요. 어? 그렇죠? 세상이 흔들리는데, 편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지? 쉽게 말하면 세상이 망해가는데, 편하게, 편하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진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어?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역사의식을 가지고. 큰일 났네 하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기후재앙으로 기후멸종이 위기에 놓여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렇게 될 것이니까. 정말로 망하겠죠. 심지어 의미가 쓸모 있는지 묻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실존적 절망은 현대 문학이 선호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소설을 쓰니까. 한편으로 정신적, 감정적 질병이 무엇인지, 다른 한편으로 예컨대 인간 존재의 의미 상실에 따른 실존적 절망이 무엇인지 구분하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정신 질환이 질환이 응? 중증으로 사람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니까. 음. 그리고 이런 이 친사람은 중세에도 마을에 음, 오래전에도 조선시대에도 에도 아주 연대했으니까 무슨 사람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냥 정신 이상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인정해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 두 개가 구별을 해야 된다. 인간에게 인간적인 게 무엇이고 병리학적인 게 무엇일까 두 가지 차이를 구분해야 하는. 인간적인 고민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고민, 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의미도 있는데 회의를 정리학적, 정신질환 표현으로 그런 걸 구분해서 어, 어, 구분할 줄. 근데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혼란. 왜냐하면 정신과 근대 의사들이 정신이 반발하듯 정신이 우울증 진단 사례 일부러 반발하는 제대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냥 다 양 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이게 정신과 방문을
거리는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요컨대 정신질환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죠? 실존적 절망하는 인간적 손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이 환자 개인에게 알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염도 정신과 정신질환을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고 다 어, 문제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응?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시인 중에 최승희라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고민을 최승희 시인의 경우도 이 비슷한 사례예요. 응? 최승희 시인의 경우도 음, 비슷한 사례, 그죠?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환자를 병 너머로 존재하는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간이 있단 말이죠. 그죠? 하나의 기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냥 문제가 있어요. 우울증 다 이러는 거죠. 정신질환 치료를 하나의 테크닉으로만 간주하고 그저 자신을 그저 하나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의사의 아주 오랜 기간, 반세기 동안, 그러니까 50년 동안 정신의학을 떠나서 그게 그런 정신의학이 쭉 되어 왔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수평선 너머로 어렴풋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8근대 기획의 일부가 될 심리학의 얼굴을 한 의술이 아니라 응? 인간의 얼굴을 한 정신의학이 로고세라피라는 거. 정해지는 로고세라피란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두 개가 굉장히 서로 연결되어 있죠. 붙여놨어요. 정신의학에 대해 신성화를 그만두고 인간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실존적 공허라고 붙인 이름 붙인 증상에 이게 정신의학의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공허감과 무의미한 감정을 호소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증상이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 걸로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본능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전 시대의 사람들과 달리 전통의 지식이 없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순응주의, 다른 사람이 하는 데 따라 수능주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시키는 대로만 할게요 하고 전체주의가 됐대. 어떤 시대든 그 시대 나름대로 집단 신경증이 있었고 어느 시대나 그것을 극복하는 나름의 치료법이 있었는데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지금 시대의 근대인은 점점 의미 상실의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다. 이 시대의 집단 신경증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집단 신경증이라고 할 수 있는 실존적 공허는 허무주의가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형태로 띠고 나타난 거예요. 사벨베켓의 고도를 기다리며가 상징하듯 존재가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허무주의가 그래서 이 연극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집단 신경증의 토대라는 확인하는 거죠. 나만 그렇게 아니라 다 그렇다. 본능 퇴화와 전통 상실로 인한 실존적 공에서 비롯한 정치적 양극화의 주범인 그게 이제 필터 버블이죠. 그러니까 인터넷 알고리즘에 의하여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제공되는 정보에만 의존해서 사용자가 자신만의 거품에 가둬지게 되는 게 필터 버블인데 버블은 풍선이죠. 그 거품. 그 필터는 걸려지는 거죠. 걸려진 정보만 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더 이상 알게 되지 못하게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컨포미즘이라고 그걸 한꺼번에 말할 수 있어요. 획일주의, 수능주의. 응? 미국의 정신분석가들은 이런 자신들이 새로운 유형의 신경증에 대면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70년대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70년대 이후 양대리 신문?
그 유명한 영화 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앙드레 침머. 사이코패스에 관한 영화인데 갑자기 최초로 사이코패스 앙드레 침머 이게 1970년대가 80년대 그때요. 그 영화들이 방탄된 보고 이런 영화들 이제 흔하죠. 이게 뭐예요? 예, 이게 최근에는 공포 영화에 중국이다. 또 또한 일본 영화 신들어. 음, 일본 영화들도 전부 다 공포 영화 종류의 그런 영화들이 주로 등장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실존적 공허에 관한 영화죠. 이런 신경증의 특징은 의욕상실, 다발성, 자주성, 상실이에요. 의욕상실을 벗어나는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거기 안에서 고통받는 얘기이기도 하고. 전통적 치료가 통하지 않는다. 그죠? 환자들 편에 제기된 삶의 의미에 관한 외침은 우설 쪽에 거꾸로 반영을 받고 있고, 새로운 심리 치료의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거라고. 이게 벌써 50년 전 얘기고, 지금까지도, 근데 이 오래된 시장이 지금까지도 심각하게,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안쳐 안 하는 거죠. 돈벌이가 안 되니까. 똑같아요. 기후재앙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태도예요. 미국에서 로고 세라피에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게 된 데는 그 이공이 결정적일 정도로 심리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빅터 프랭클의 이론, 이건 주류가 됐죠, 지금은. 미국에 소개하는 데 앞장섰던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를 역임한 고든 올포드가 애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를 위한 추천에 의해서 조각난 삶의 가느다란 실오라기를 엮어 하나의 확고한 형태를 갖춘 의미와 책임을 만들어 내는 것이 프랭클 박사가 독창적으로 고안해낸 실존적 분석, 로고세라피의 목표이자 과제라고 요약합니다. 이는 로고세라피가 실존적 공허로 인한 근대인의 조각난 삶을 최근대 담론 중 하나인 확고의 형태로 엮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의미와 책임의 시스템을 제공한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응? 빅터 프랭클도 삶의 의미를 찾아서를 소개한 글에서 로고세라피가 최근대 시스템 건설 작업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 책은 내가 1966년 여름 학기에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미국 남부 감리교 대학교의 퍼킨스 신학교에서 했던 강의 내용, 초청 강연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강연에서 나는 다른 정신요법과 구별되는 로고세라피의 고유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지적해온 것처럼 로고세라피는 다른 실존주의 정신의학파와 대조적으로 자기만의 고유한 정신요법을 발전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고세라피가 체계적인 방식으로 개념이 정리된 최신의 정신요법이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게 뭐냐고 이제 제도가 그지 어떤 요법이고 어떤 체계냐 그걸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정리가 딱 안 돼 있어요. 빈 제3 정신의 약화 로고 세라피. 이 시대의 집단 신경증인 실전적 공허로 인해 전통적 치료가 통하지 않는 의욕상실, 자발성, 자주성 상실 등 환자들 편에서 제기된 삶의 의미에 대한 외침에 대처하는 의미에 중점을 둔 치료법이 로고세라피. 삶의 의미에 중점을 둔. 그러니까 기존의 정신분석과 비교해 볼 때 덜 회고적이고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성찰을 덜 요구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인지 정신분석을 하는 동안 환자는 침대에 누워서 의사에게 때로는 하기 거급한 말을 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로고세라피를 받는 동안 환자는 똑바로 앉아서 의사로부터 때로는 듣기 거북한 말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즉흥적으로 응수하였다는데 이게 빅터 프랭클의 로고세라피의 기본 개념이에요. 이런 설명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건 맞지만 로고세라피에서는 환자가 삶의 의미와 직접 대면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렇게 환자가 스스로 삶의 의미를 깨우치게 도와주는 것이 정신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만든 이 이론에 로고테라피라는 이름을 왜 붙였는지 이야기하겠다. 로고스는 의미를 뜻하는 그리스어. 로고테라피 혹은 다른 학자들이 빈 제3 정신의학파라고 부르는 이 이론은 인간 존재의 의미는 물론 그 의미를 찾아나가는 인간 의지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라는 것. 로고세라피 이론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인간의 원초적 동력으로 본다. 사람들은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내가 로고세라피를 프로이트 학파가 중점을 두고 있는 쾌락의 원칙이나 아드리안 학파에서 우월하려는 욕구라고 부르는 권력의 추구와 대비시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빅터 프랭클이 정신분석을 학을 포괄하는 로고세라피의 길을 모색한 건 정신분석 심리학자들이 감춰진 동기, 무의식적 평가절의 효과에서 비롯된 것이자 진실성, 그리고 이 진정한 인간성에 대한 경시,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거야. 그 반발심 때문에. 프로이드는 신경증 환자의 가면 벗기기를 가르쳤다. 신경증 환자는 가면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환자가 행동하는 근원인 감춰진 무의식적 동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분석가는 더 이상 벗겨낼 게 없는 진실성의 지점에 달했을 때는 가면 벗기를 중지해야 되는데 어, 몇몇 가면 벗기는 심리학자들, 정신분석가들은 한때 자기 신의 행위를 그렇게 불렀는데 그런 진실에 대한 채도 멈추지 않고 계속 폭로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감춰진 동기, 무의식적 평가절하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죠. 진실성, 진정한 인간성에 대한 경시를 드러낸다고 보여진다. 인간의 이상 행동을 정신 이상의 경험의 표현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부당하게 적당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행동 습관이라고 보고 그 부당한 행동 습관을 제거하며 적절한 습관을 학습시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행동주의인데 단기적 행동 수정 치료인 행동주의가 이거는 이제 정신분석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신화적이지 않죠. 정신분석학은 신경질환은 어떤 정신 역동의 결과, 심리 역동이죠. 이게 정신이라고 그랬지만 이거는 심리예요. 사이코는 심리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인 결과라고 보지만 이거를 그렇게 보지 않고 그렇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종의 건강한 감정전이 관계로 환자를 치료하라고 그래요. 심리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행동요법은 그렇게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특정한 학습 조건화 과정의 탓으로 여겨서 학습을 다시 하면 된다는 거야. 재학습 조건 변화로 대응을 한다는 거야. 페트롤리비치가 적절하게 언급했지 두 학파 모두 치료법에만 골몰하고 있어요. 신경성 추순에서. 신경 질환이 있으니까 그것만 치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기존 심리요법이죠. 만으로는 의미 상실, 몰개성화, 비긴견화 등 시대적인 질병과 증상에 대처할 수 없어요. 무의식 수준이건 무의식 수준이건 간에 모든 심리 치료 방법이 추론되는 절대 불가능한 요소는 인간에 대한 개념이니까 인간의 차원, 인간이 현상이라는 차원을 포함시켜 고려해야 된다. 조지 A 사전트가 학습된 무의미함이라고 한 건 허무주의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그 대신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정신치료법이
현대에 만연한 허무주의 철학의 충격과 영향에서 그 정신치료법이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하긴커녕 이게 기존의 정신치료법은 허무주의 철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더 강화하는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의 결과물이거나 유전이나 환경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근대 과학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가르침이라. 그냥 물질이라는 거지. 태생적으로 위험을 안고 있어요. 이건 위험한 거. 인간을 이렇게 보는 시각은 환자 자신이 외적 영향과 내적 환경의 담보물이나 희생물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뭘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난 그냥 희생당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존적 공허감이란 신경수적 숙명론은 이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는 심리치료법에 의해서 당신 스스로는 어떻게 안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이렇게 된 거야. 기존의 정신치료법이 허무주의 철학을 반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이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커리커처만 보여줄 가능성. 반면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인간의 자유 또한 제한되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조건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렇지만 그 조건에 대해 자기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심한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이라도 그렇게 아무리 심한 삶의 조건 해서라도 어떤 태도를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응? 왜 죽을 때 되더라도 예를 들면 신경자들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라도 난 할 수 없어. 어떻게 죽을 할 수 없이 죽게 된 거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걸 빅터 프랭클이 왜냐면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아우슈비츠의 경험에서 해서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음, 언제 죽을지도 모를 텐데 죽음의 수용소죠. 그 경험에서 거기서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찾아낸 거예요. 죽음 앞에서 찾아냈단 말이죠. 이는 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에서도 아주 발견됩니다. 응? 그, 응? 누구는 절망하지만 누구는 그런 지독한 경험을 이겨내면서 삶을 새롭게 정말 다시 살기 시작하는 하기도 합니다. 응?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든지 그게 아주 절망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그게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응? 죽음의 수용소와 기후재앙 등 근대 세계관의 난경 상황이 닮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지금 기후재앙을 말했지만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 경험이 지금 중요한 건 인류 멸종의 앞에 있는 이 기후재앙 급격한 인류 전체의 처지와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뭐 별로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교제형 여합에 있다. 정신학과 정신의학 두 분야를 전공한 교수로서 나는 인간이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에 어느 정도 굴복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정신질환으로 어쩔 수 없이 고생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더 나아가 강제 수용소를 네 곳이나 전전하다 살아온 사람으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인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하게 저항하고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도 사실입니다. 음? 그러니까 일단은 어린 시절 한국 상황이 좀 힘들었던 것은 없는데 그때 음, 그런 시간적인 어려운 그래서도 절망하는 우리와 그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우리가 비록 소수이지만 북한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진국이 된 한국의 경향은 바로 그런 소수의 그래서 그런 소수의 모델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어, 나는 힘들어 어려워 그런 경우 많아요. 이걸 좀 더 내가 얘기를 왜 하냐면 특히 최근에 최근 한국 평론 측에 태도를 굉장히 부모 세대 하는 그렇지 않게 그건 부모 세대의 삶의 결과가 우리 음, 그리고 그런 결과는 그런 결과는 자녀 세대의 삶을 지나는 그쪽으로 이렇게 거슬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의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가 미래를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음, 음, 미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 망했다가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망했다고 결정적으로 전혀 모르지만 그건 지금 현재의 현실이 음, 예를 들어 알란 머스크 지금 제일 잘 나가죠. 이 인터뷰를 헤드 찾아보지 합니다. 초기 인터뷰 그곳에서 알란 머스크가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포만감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제가 그랬죠. 얼마 전에 10여 년 전에
네. 네. 이게 최고의 부자죠, 지금은. 근데 10년도 안 된 전인데, 있어요. 찾아보세요. 테드에 있어요. 망하면 할 수 없죠, 뭐. 난 망하면 그냥 거지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를 들었어요. 저 사람 진짜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만 이 생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생망. 지금, 언제요? 세계 최고의 부자로 도착한 그쪽 교로 여기 직접 친구였어. 세계 최고 부자가 직전에 이생망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했으면 그렇지만 한다고.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도전하겠다는 게 있어요. 망한 것도 할 수 없지 뭐. 그렇지만 해보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걸로 세계 최고가 됐어요. 여기까지 할까요?